이번 하락의 징조는 다른 게 아니라요. 금리가 일단 너무 급하게 상승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절대 규모 수준으로 보면은 OECD 국가들에서 거의 뭐 2위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V장으로 다시 바닥을 치고 더 신나게 올라간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우량한 지역은 기술적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요약하고 싶고요. 기술적 반등 이렇게 말한 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일단 너무 급하게 상승했고 채권 매니저들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금리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자산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 부분의 요인이 뭐 가장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계속 증가하다가 소득 증가율이 이제 정체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0%대 금리가 되었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한 5% 정도 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하는 데 있어서 조달금리도 싸니까 돈들이 이제 마구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걸 반대로 되돌리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 그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아직은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뭐 급나가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가 앞으로 두 가지 경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보통 오르게 되면은 그거하고 동반해서 부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이제 많이 증가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가계부채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죠. 그렇게 되면 가게들이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이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나가도록 되는 것을 이제 막는 것.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이제 내가 가계부채를 많이 대출을 해서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금리는 갑자기 올랐죠. 그러니까 나의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점진적으로 소비를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나타날 부분이고요. 은행 부분의 부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은행 부분은 아시다시피 LTV 같은 게 50% 이하라서요. 그런 부분에 영향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웬만큼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부분은 거의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이 이제 소비를 제약하는 것. 뭐 가계부채가 절대 규모 수준으로 보면은 절대 규모라는 것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그걸 보면은 OECD 국가들에서 거의 뭐 2위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이자 부담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소비가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만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이게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 이게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부동산을 팔고 내가 또 부채를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직은 뭐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도 이제 되게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도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은 항상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성은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소비 부분이 계속 좀 정체되어 간다는 것 그런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의 징조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갑작스럽게 오르는 것.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페드가 그렇게 75bp씩 이렇게 뭐 3번씩 연속해서 올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채권 매니저도 모두가 처음 경험한 바처럼 이제 급속하게 오른 부분이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전에 무슨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의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 전에 이제 좀 과하게 이제 약간의 버블이 있은 상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양극화되면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이제 버블이 있었던 것은 금리가 0% 정도 이렇게 접어들면요, 어느 나라 경제든지 일정 부분 버블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지금 가격 하락이라든지 앞으로도 이제 이어지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테마가 이제 양극화로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량한 곳은 괜찮겠지만요, 그 우량함의 범위가 자꾸 이제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량한 곳이 축소되다 보면은 오버밸류 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전에 비해서 편하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한 부동산 오케이, 그거 다 알죠. 우량한 지역이 어딘지 알고, 그러면은 그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살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버밸류 된 것들을 사면은 기분은 좋은데 수익률이 별로 안 높죠.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우량하지 못한 지역은 별로 상승률이 높지가 않고 지지부진하게 재미가 없고요. 우량한 곳은 내가 잘못 들어가면 어이쿠 이건 높은 가격에 잡았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전반적으로 종합해 본다면은 이전에 비해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얻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펼쳐질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은 물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되는 만큼 부동산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기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데요. 주식시장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그 이면에 부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1억 투자하는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빌려서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죠. 빌려봐야 1천만 원, 2천만 원 빌리고 이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부채라는 것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아무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붙잡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부채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화랑을 보이게 되면 부채가 그만큼 많이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 있어서 가지고요. 이 부채라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또 금리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V자형으로 못 날라 올라갑니다. 계속 금리도 지금 0%일 때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올라가는 부분에 발목을 잡는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V자형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투자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2022년은 아니다. 2023년은 한번 두고 봐야 된다. 그 들어가서 2023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23년에 와서도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서 2025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전에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에 보면은 2024년 상반기는 너무 빠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나라들을 보면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EU 혹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 이유로 이제 부채들이 좀 이렇게 GDP 대비해서 이제 가계부채의 비율이죠. 이 비율이 줄어들거나 정체되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근래 2017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그게 92% 정도 되다가 2022년에 이제 108%까지 한 1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GDP 대비해서 이제 가계부채 비율만 보더라도 OECD 국가들 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가계부채가 이게 비율이 계속 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하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이 가계부채 비율이 오르는 곳은 꼭 부동산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계가 다른 걸로 뭘 돈을 빌리겠습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분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부분하고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돈을 빌린 거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하여튼 섞여 있긴 한데 결국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채는 부동산하고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OECD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서구라고 하겠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 부분이 비율이 떨어졌든지 많은 국가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아직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벌써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감독원에서 그걸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건 굿뉴스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이요. 그 부분을 또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작년 10월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딱 봉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 여기저기 지방이나 다니시다 보면은 그냥 공사장 딱 이렇게 쳐놓고 중단된 곳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딱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처리가 되어서 이게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듯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좀 더 싼 값에 이건 내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손해본다 하고 싼 값에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실을 누군가 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있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전혀 시작을 안 했거든요. 이제 시작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굳이 저는 서두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가계부채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30이 거의 가계부채에서 28%를 차지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2030들의 이제 비중이 계속 높아집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자기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그걸 가지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그 비율들이 보면은 그게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V장으로 다시 바닥을 치고 더 신나게 올라간다. 그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투기라든지 뭐 이상한 현상이죠. 이런 식의 상황이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2030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죠.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더 많이 지게 되었고 집을 산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득 대비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보면요. 한국은행 그 데이터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죠.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것 대비해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 한 해 생산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 대비해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부동산이 신나게 올라간다? 저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가계부채 비율이 108%에서 130%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더 많이 빌려가지고 사면은 가능해요. 부동산은 지돈보다는 빌려서 사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해외 이제 리서치에 따르면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대략 85% 이 정도를 넘어가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저런 연구들을 보면은 대략 85%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7년에 이게 92%에다가 지금 이제 108% 그리고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 규모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120%, 130% 스웨덴이 지금 130%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으면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은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안채로는 노후 준비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집이라는 자산하고 금융자산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3억 원의 주택자산을 가지고 7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8억 원의 주택자산을 갖고 2억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실직을 했다. 그러면 누가 위험하겠냐는 것이죠. 7억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부동산을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을 가진 사람이 위험할까? 주택을 8억짜리 가지고 금융자산 2억을 가진 사람이 위험할까? 후자가 위험하죠. 경제가 안 좋아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내 소득이 뚝 떨어지게 돼서 금융자산을 헐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을 갖다 내서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재정이 갑자기 타격이 오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부동산을 싼 값에 갖다 처분해서라도 내가 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이 8억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만한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총자산은 같다고 하지만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을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나 충격이 왔을 때 내가 갑자기 소득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했을 때 내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이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들은 사실은 좀 리스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라는 버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짤 때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의 비중이 대략 자기 전체 자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70%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나라의 버프가 이제 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좀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 한 채를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서 내가 이걸 나중에 팔아서 해서 이제 나의 자산이 증가하니까 지금 10억짜리를 샀는데 한 10년 있으니까 15억이 돼서 이거 팔아서 내가 10억짜리 집에 가고 내가 그 남은 이걸 가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60 세대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의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절대 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한 20년 살고 나니까 가격이 3배, 4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내가 작은 집에 가서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런 시기는 앞으로는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면은 내가 충격이 닥쳐왔을 때 내가 거기 대처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요. 극단적인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은 좋은데 수익성은 없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유동성은 적고 수익성은 좋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변하게 되겠죠. 모든 자산은 뭔가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이 모든 면에서 좋다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도미네이트 한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지배할 정도로 자산의 특성이 좋다면 모두 그것만 하죠. 근데 그것만 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서 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런 다 자산에서는 그런 어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산에서 어느 하나를 왕창 가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장점은 취할 수는 있지만은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한꺼번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배분해서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을 모두 갖는 것이냐, 부동산을 모두 갖는 것이냐, 특이한 상황이 오면은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은 다 배분을 적절하게 섞어서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 인구 문제는 영향을 안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나 이런 걸 보면 아실 텐데요. 가구 수는 과거 20년 동안 6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구 분화가 일어난 것이죠. 거기다 우리나라의 인구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다만 젊은 층 인구가 좀 적어지고 나이 든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총 인구는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가구 수도 과거 20년은 거의 한 640만 가구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구 수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구 부문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인구 부문은 오히려 주택 가격에 플러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인구가 이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 부채 부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더 지나면은 이제 인구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과거에 우리가 20년 동안 보아왔던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과거 20년 동안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배분을 앞으로는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